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죽어있던 과학세포를 살려드립니다. 저는 과학생존 전문가 궤도입니다. 물리학, 화학에 이어서 오늘은 생명과학입니다. 요즘 20대 분들 낯설 텐데 2012년까지는 고등학교 때 생명과학이 아니라 생물을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생명공학, 생태계 보전 같은 내용이 추가되면서 시대 흐름에 맞게 생명과학으로 과목명이 바뀌었습니다. 생명과학, 말 그대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연구하는 과학입니다. 당연히 그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겠죠? 물론 저희가 다 다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에 집중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긴 한데 제일 재밌는 내용이야. 생물의 진화 그리고 유전입니다. 이번 시간은 진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사진 한 장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식물일 것 같으세요? 이 식물의 이름은 테오신트입니다. 생소하시죠? 멕시코에서 자라는데요. 테오신트는 신의 곡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곡물이라고 하기에는 알갱이도 작고 개수도 너무 적죠. 작은데 단단하기까지 해서 먹기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이 테오신트를 개량해서 우리가 요즘 많이 먹고 있는 음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뭘까요? 바로 옥수수입니다. 저도 옥수수가 이렇게 일부러 품종을 개량해서 나왔다는 걸 얼마 전에 알았는데요. 멀리 멕시코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가 먹는 쌀도 좀 더 생산성을 높이고 맛있게 하기 위해서 계속 품종을 개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보자마자 대충 감이 오실 텐데요. 개량하기 전 야생의 바나나입니다. 사진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원래 크기가 작고 씨가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계속 개량을 해서 씨가 없는 종이 나오고요. 지금의 먹기 좋은 바나나가 나오게 된 거죠. 지금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이렇게 개량한 캐번디시라는 품종인데요. 전 세계의 바나나 품종은 이 캐번디시밖에 없습니다. 단일 품종이라고 보통 하죠. 그리고 바나나를 잘라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에 작고 검은 점들이 있거든요. 이게 퇴화한 씨앗의 흔적입니다. 바나나가 야생에서 재배종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씨앗이 점점 작아지고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수많은 음식들이 이러한 육종 과정, 다시 말해서 동식물을 인간이 원하는 형태로 진화시키는 과정을 거친 결과물입니다. 씨 없는 포도, 씨 없는 수박,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육종식품이에요. 다른 작물에 있던 유전자를 삽입하는 유전자 변형식품, GMO랑은 달라요. 육종은 자기 유전자를 선택적으로 교배해서 개량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진화라는 건 자연에서 원래 긴 시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과정인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짧은 기간에 진화 과정을 재현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생물이 살고 있냐면요. 공식적으로 명명된 것만 180만 종 이상이고요. 와, 실제로는 1000만 종에서 1억 종까지도 있을 수 있다는 게 생물학자들의 추측입니다. 우리가 안 가본 곳이 많으니까 거기 또 얼마나 많은 생물이 있겠습니까? 생물 다양성은 생명과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물리학자나 화학자들이 원소를 주기율표로 정리하는 것처럼 생물학자들도 이 생물들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정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연히 쉽지가 않아요. 겉만 닮았다고 같은 종으로 분류되는 게 아니라 서로 교배도 가능해야 하고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200만 종 가까이 구분해놨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대충 짐작이 가실 거예요. 그럼 생물을 실제로 어떻게 분류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선 8개의 단계,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7단계로 생물을 분류하는데요. 여러분이 가장 익숙하게 알고 계시고 또 가장 기본이 되는 단계가 생물 분류 체계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종입니다. 종. 종의 개념은 생물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다른 종과 생식적으로 격리된 자연 집단을 말합니다. 생식적으로 격리됐다. 야, 이 말이 좀 굉장히 어렵죠. 다시 말해서 같은 종이라고 부르려면 서로 교배해서 자손을 낳았을 때 그 자손도 번식할 수 있는 생식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사자와 호랑이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자랑 호랑이는 서로 다른 종입니다. 그런데 서로 교배시켜서 자손을 낳도록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사자와 호랑이가 섞인 형태. 그런데도 사자와 호랑이는 같은 종으로 분류되지 않는 거죠. 왜냐면요. 수컷 사자와 암컷 호랑이가 교배해서 태어난 라이거, 수컷 호랑이와 암컷 사자가 교배해서 태어난 타이곤, 이 생물들은 사자와 호랑이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식 능력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종이 같다고 말하려면 서로 교배해서 태어난 새끼도 생식 능력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너무 슬픈 일이죠. 내가 생식 능력이 없다니. 네. 그래서 사자와 호랑이는 같은 종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사실 둘은 자연 상태에서는 서로 교배하지도 않아요. 인간이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라이거나 타이곤을 탄생시킨 겁니다. 이거랑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말티즈, 아우 자꾸 귀여운 말티즈랑 시베리안 허스키 아시죠? 막 늑대 같아. 겉으로 상당히 달라 보이지만 둘 다 개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말티즈와 시베리안 허스키가 같은 개로 분류되는 이유가 뭘까요? 둘은 교배를 하면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말티즈와 시베리안 허스키. 네, 사랑에 빠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사랑에 빠진다? 네, 믹스견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 믹스견, 또 다른 강아지와 사랑에 빠진다?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사랑에는 정말 요만한 말티즈와 이만한 시베리안 허스키, 혹은 정말 요만한 포메라이안, 이만한 시베리안 허스키, 다 생식 기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개라는 겁니다. 말스키, 폼스키, 시베리안 허스키 다 생식력이 있다. 아시겠죠? 자손을 낳을 수 있어야지 같은 종입니다. 종은 생물 분류 체계에서 가장 아래 단계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가장 아래 단계가 종, 그 위가 속, 과, 목, 강문, 개, 역 이렇게 됩니다. 종, 속, 과, 목, 강문, 개. 개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물계, 식물계 같은 건데요.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개를 가장 큰 단위로 배우고 기억하고 계실 텐데 개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린네라는 과학자가 만든 분류체계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역이라는 단계가 하나 더 있죠. 역이라는 개념은 1990년에 칼 워즈라는 과학자가 추가한 겁니다. 이게 얼마 안 됐어요. 기존에 우리가 알던 세균과 구분되는 고세균이 발견되면서 추가된 단계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사람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인류는 진핵, 생물력, 동물, 개, 척추동물, 문, 포유, 강, 영장, 목, 사람, 과, 사람 속, 사람 종에 속합니다. 사람 종은 영어 학명이 아마 다들 익숙하실 거예요. 네,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그 윗단계인 사람 속에 속하는 생물로는 우리를 포함해서 호모 에렉투스, 호모 하빌리스 같은 호모라는 글자가 붙은 지금은 멸종한 인류가 있습니다. 그 위인 사람과에는 침팬지,
고릴라 등이 속하고요. 영장 목까지 올라가면 여원숭이, 안경원숭이도 인간과 같은 그룹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포유강, 새끼에게 젖을 먹여 키우는 생물체들, 개나 고래, 말, 곰이 추가되고요. 척추동물 문까지 가잖아요. 그럼 이제 물고기도 우리 팀입니다. 동물 개까지 가잖아요. 지렁이, 거미 들어오고요. 진액, 생물, 역으로 가잖아요. 식물까지 다 포함됩니다.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지구에 사는 우리 모두는 하나라는 게 다시 한번 실감이 납니다. 우린 하나예요. 싸우지 마. 우린 하나예요. 아시겠죠? 식물하고도 싸우지 마세요.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공통조상으로부터 하나씩 가지가 갈라지면서 현재 많은 생물종이 생겨났는데요. 그래서 어떤 종이 얼마나 가까운지 알려면 그 갈라져 나온 분기점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보시면 됩니다. 갈라져 나온 지점이 서로 가까울수록 두 종의 유연 관계가 가깝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유연 관계를 어떻게 따지는지 실제 예시를 만나보겠습니다. 몇 년 전 새우와 바퀴벌레가 사촌지간이라는 이야기가 인터넷에 떠돌았죠. 당연히 사촌은 아니겠죠. 하지만 데이비드 조지 고든이라는 사람이 바퀴벌레라는 책에서 바퀴벌레 맛이 새우랑 비슷하다고 쓰기도 했고요. 새우가 육지로 올라와서 바퀴벌레가 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과학적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새우랑 바퀴벌레 둘 다 느낌은 좀 비슷해요. 다리가 많고 뭔가 빠를 것 같은 느낌이야. 물론 새우가 빠른 건 우리가 못 봤죠. 하지만 왠지 느낌이 민첩한 느낌이잖아요. 먹을 때 보면. 그래서 새우랑 바퀴벌레 조금 고민이 될 것 같지만 분류학적으로는 매우 다른 그룹에 속합니다. 둘 다 동물계 절지동물 문에 속하지만 새우는 연갑강에 속하고요. 바퀴벌레는 곤충강에 속합니다. 아까 사람이 어떤 강에 속한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흔히 우리 포유류라고 할 때의 그 포유강입니다. 포유강. 곰이랑 말도 사람이랑 같은 포유강에 속합니다. 그런데 새우랑 바퀴벌레는 같은 강조차 속하지도 않은 거예요. 사람이랑 곰, 네, 사촌지간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람이랑 곰보다도 계통학적으로는 새우와 바퀴벌레가 더 관련이 없다는 뜻인 거죠. 네, 새우랑 바퀴벌레는 사촌지간이라는 거는 루머입니다. 둘은 유연 관계가 가깝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하나만 더 볼까요? 전복이랑 조개는 둘 다 껍데기가 있고 바다에 사니까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전복은 조개보다 육지에 있는 달팽이랑 더 가깝습니다. 조개는 이메페강에 속하는데요. 여기 속하는 생물은 껍데기가 양쪽에 있어요. 이메페, 껍데기가 두 장이라는 뜻입니다. 이메페. 전복은 복족강에 속합니다. 그리고 달팽이도 복족강에 속합니다. 복족은 뭐냐? 복에 족이 달렸다는 거예요. 배에 발이 달렸다는 얘기입니다. 전복과 달팽이는 둘 다 껍데기가 한쪽에만 있고요. 껍데기에 나선형 무늬가 있습니다. 또 바다에서 전복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넓은 발로 바닥을 기어다니는 모습이 어쩌면 달팽이랑 좀 비슷해요. 한마디로 전복은 조개보다 달팽이랑 유연 관계가 가까운 거죠.